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교정학 강의 제16강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정학에 대한 법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역시 수험생들의 몫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기본적인 내용은 이미 공부를 했고 절차법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순 암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 때문에 내용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60페이지 제8장 수용자의 처우 이렇게 되어 있죠. 형집행법에서는 뭡니까 수용자의 처우라고 했습니다. 원래는 수용자에는 수형자가 들어가죠. 그죠? 수용자와 미결 수용자가 미결수라고 그러죠. 수용자가 들어갑니다. 이 수형자는 뭡니까? 형의 판단을 받은 거죠. 형의 판단, 사법적 판단을 이미 받은 것을 수형자라고 그래요. 형법에 나와 있는 9가지 형벌을 수행하는 자, 형벌을 받고 있는 자를 수형자라고 그럽니다. 수용자는 뭡니까? 교정시설에 들어와 있는 자, 그죠? 교정시설을 이용하는 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런 부분도 알아두시고, 미결 수용자는 뭡니까? 아직 형의 판단을 안 받은 사람이죠. 판단을 못 받은 사람을 미결 수용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식처럼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이죠. 앞으로는 범죄라는 것이 점점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나이가 점점 수명이 늘고 그러다 보니까 컴플렉스하고 복잡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범죄로까지 나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 군사적인 부분은 줄어들어도 경찰이랄지 그 다음에 범죄 관련해서 교도관 이쪽 부분은 계속 활성화되고 증가할 거로 봅니다. 그리고 그와 부합해서 이 교정시설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현대화가 급속도로 진행할 거로 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교도관에 대해서 처우가 상당히 좋아질 거로 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길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합격을 꼭 해야겠습니다. 자, 제8장 수용자의 처우 60페이지입니다. 55조 수용자의 처우의 원칙이 있죠. 자, 일반적인 내화가 있는데 수용자의 처우의 원칙에서는 교육, 그 다음에 교화 프로그램에 그 다음에 작업, 그 다음 직업훈련 등을 통하여 교정교화를 도모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어떤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그런 처우를 받아야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개별 처우 계획의 수립, 이게 중요합니다. 형집행법에서는요 개별 처우가 원칙입니다. 개인별로 개인의 특성에 맞게 처우함으로써 그 사람의 뭡니까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죠. 일종의 의료 모델로 볼 수가 있다. 즉 수용자를 말이죠. 수용자를 환자로 봤다는 겁니다. 환자. 여러분들 그 병원에 갔을 때 처방전이라는 게 있죠. 의사가 처방전을 써주듯이 교도소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용자한테 거기에 맞게끔 어떤 치료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치료입니다. 치료하는 측면에서 개별 처우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57조 처우가 나와 있죠. 같은 처우지만 등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비 등급을 나누는 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꼭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개방시설이 있습니다. 개방시설은 뭐예요? 사회와 오픈된 상태에서 폐쇄된 상태가 아니라 개방된 상태에서 그런 시설에서 수용하고 그 다음에 자율적인 어떤 활동을 하게 하는 그런 시설을 개방시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재 60페이지 첫 번째 줄을 보세요. 수용자의 자율적 활동을 가능토록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완화 경비시설인데 이거는 일반 경비시설보다 좀 더 부드럽게 하는 그런 시설을 완화된 시설을 완화 경비시설이라고 해요. 줄 그시고 그 다음에 일반 경비시설은 통상적인 경비시설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교도소 시설을 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별표 치시기 바랍니다. 중경비 시설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도주 방지 및 수용자의 상호 간의 접촉을 차단하는 겁니다. 그런 설비를 갖춘 시설을 갖춘 그런 교정시설을 중경비 시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어떤 기준에 따라서 정하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다음으로 4번을 보세요. 소장은 가석방 또는 형기 종료를 앞둔 수용자 중에서 그 다음에 이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출 때는 뭡니까? 교육이랄지 그 다음에 취업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밖에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훈련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전담 교정시설이라는 게 또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학교 교육시설일까 아니면 직업훈련생 이런 사람들 위해서는 전담적으로 하는 그런 시설이 있는데 이것을 전담 교정시설이라고 합니다. 네, 특별한 의미는 없고 의미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항을 보시면은 제2항의 각 호의 시설 및 개호의 정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 레드펜입니다. 붉은 펜으로 딱 줄을 그시고 대통령령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8조 이런 거는 뭐 제목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외부 전문가를 의해서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이건 뭐냐면 거버먼트 사상이 아니라 거버넌스 사상입니다. 그래서 일반 민간인한테 상담을 받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이것도 의무적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담, 심리치료 또는 생활지도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해야만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제2절에는 분류심사가 있습니다. 분류심사도 개별 처우의 원칙에 어떤 기준을 두는 그런 심사를 분류심사라고 그래요. 뭐냐면 개인적인 입장에서 그 사람의 어떤 인성이랄지 그 다음에 행동 특성 이런 거에 따라서 분류심사하는 것을 분류심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류심사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할 수가 있어요. 분류심사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 개별 처우를 수립하는 경우 개별 처우 수립에 관한 사항이 있겠고 그 다음에 수용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가 개별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정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개별 처우 조정이라는 이런 두 가지 파트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는 것이 바로 분류심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걸 나눠서 분류심사한다는 것입니다. 분류심사시에서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은 인성, 수용자 인성이 되겠죠. 인성, 특성 이런 거가 되겠죠. 이런 거에 따라서 분류심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별초 원칙의 사상에 근거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러한 사항에 대한 것도 역시 법무부령으로 정합니다. 자, 여러분들 법무부령이냐 대통령령이냐 좀 헷갈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고 그러면은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에 기상해서 그 내용을 머리에 각인시킬 수 있도록 계속 반복해서 읽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것을 서브노트 해가지고 하는 것도 마지막엔 좋습니다만 서브노트보다는 조문을 직접 암기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제60조 관계기관에 대한 사실조회가 있습니다. 이 사실조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비권력적 행정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비권력적 행정행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적인 거 아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 다음에 61조입니다. 분류 전담 시설이라는 게 있는데 자, 주체가 중요합니다. 법무부 장관은 줄구세요. 수용자를 과학적으로 분류하기 위해서 분류심사를 전담하는 교정시설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줄구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답니다. 해야 한다가 아니죠. 법무부 장관은 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은 해야 한다. 틀렸죠.
소장은 해야 한다. 틀렸죠? 소장은 할 수 있다. 틀렸죠? 법무부령에 의해서 할 수 있다. 틀렸죠? 법무부 장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유심히 봐야겠습니다. 자, 틀리는 부분이 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분류심사를 할 때 위원회를 두겠죠? 분류심사 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위원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항을 보시면은 5인 이상 7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은 누가 되느냐? 위원장이 중요합니다.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는 겁니다. 소장이 되고 위원이 몇 명입니까? 5에서 7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시험에 출제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알아두시고요. 자,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62페이지 제3절 바로 위에 그런 내용이 있죠. 이런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합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 법무부령이다.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조문을 이 형집행법에 대해서는 아주 세밀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대부분 여기서 시험 출제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이제 형집행법 규칙이랄지 시행령 같은 경우는 중요한 부분만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형집행법은 사사지 우리가 짚고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육 및 교화 프로그램 있는데 교육 있죠. 자, 우리가 교정시설은 교육을 하는 곳이다. 그래서 교정시설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행영회라고 해가지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이런 시설이었는데 지금은 교육, 수업을 하고 교육을 받는 그런 시설이 교정시설인 겁니다. 자, 거기 보시면 소장은 수용자가 건전한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을 습득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니까 임의적 규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항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64절 보세요. 교화 프로그램 이렇게 돼 있죠. 소장은 말이죠. 주체를 주로 한번 보세요. 소장은 수용자의 교정 교화를 위하여 상담, 그 다음에 심리치료, 그 다음에 그 밖에 교화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답니까? 하야한답니까? 하야한답니다. 이번엔 하야한답니다. 알아두시고요. 이러한 필요한 사항은 또 법무부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대통령령이 아니라 법무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분류심사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지만 수용자를 과학적으로 분류하기 위해서 분류심사에 관한 교정시설을 지정 운영할 수 있는 것은 누굽니까?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임의적 규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결국엔 여러분들이 조용히 정리하는 것이 마지막에 할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62페이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제4절 작업과 그 다음에 작업훈련 이렇게 됐는데 직업훈련 이렇게 돼 있죠. 작업과 직업훈련. 작업이라는 것은 교도작업이에요. 그래서 교도소에 근무하게 교도소에 수용돼 있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이 교도관에 의해서 사실 어떤 자기가 권한과 그 다음에 자유를 빼앗긴 그 다음에 법에 의해서 제한된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계속 몇 년 동안 거기서 노동을 않고 계속 놀고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작업을 시킵니다. 이걸 교도 작업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 복귀하려면 어떻습니까? 어떤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기술을 연마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부여됩니다. 이것을 직업훈련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65조 보시면 작업의 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기술을 습득하고 그 다음에 작업을 함으로써 어떤 생산물을 창출함으로써 경제활동도 뭡니까? 부수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작업의 부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기술을 습득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데 필요하다 적합한 것이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이 말이죠. 이 교도 작업을 하는데 어떤 작업을 하는데 무리한 또 작업을 시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항 보시면은 나이라든가 형기, 건강 상태 이런 것을 모두 고려해 가지고 반드시 적합한 그런 작업을 부과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업의 의무가 있는데 자, 이게 중요합니다.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는
작업을 할 의무가 있을까요? 아닐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거기 보시면은 노역을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금고라든가 이런 정치범 같은 경우는 금고형을 받은 사람은 의무는 없습니다만 그 다음 항에 또 나와 있을 거예요. 67조 보시면은 신청에 따른 작업 이렇게 되어 있죠. 별표 5개입니다. 예, 청원 작업이라고 그럽니다. 자기가 원해서 하는 거죠. 자, 보시면 소장은 금고형 또는 구령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자, 신청에 따라서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원래 금고형이라든가 구령을 받으면 짧은 거죠. 이런 경우는 작업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 원칙인데 사람은 노동을 함으로써 어떤 의욕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 집에서만 놀고 아무것도 않고 그러면 의욕이 생기지 않고 머리가 돌아가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수험생 여러분들한테 가장 좋은 방법이 서브노트라든가 책을 들고 말이죠. 산책을 하면서 공부하는 게 가장 좋다. 이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는데 도서관에서 책을 펴고 공부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움직이면서 예를 들어서 발바닥에 어떤 지압을 가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가장 머리가 잘 돌아간다 이런 얘기예요. 즉 몸을 움직임으로써 의욕이 생기고 머리가 맑아집니다. 산소호흡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유산소호흡이라고 그러죠. 이런 경우에 금고형을 받은 자도 작업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뭐 밥맛도 좋고 의욕이 생기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외부 통군 작업이 또 있어요. 교도소 내에서 작업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시설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기술이 좀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외부 시설에 가서 통군함으로써 작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외부 통군 작업이라고 합니다. 거기 보면은 외부 통군 작업은 말이죠. 임의적 규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작업하게 할 수 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소장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외부 통군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장이 주체가 돼가지고 이것을 허가할 수 있다, 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러한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형집행법 조문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많지 않는 것을 30분 이내로 빨리 훑어본다면 70점 이상은 그냥 저희가 따고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 교정학은 물론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이 뭐 기본서에다가 해서 한 3,000페이지 넘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참 이렇게 힘든 과목을 왜 공부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재가 벌써 2번째 출간된 건데 2007년도에 한번 출간됐었습니다. 그 전에도 이제 심혈기에서 냈고 이번에 새로 개정된 게 많아가지고 다시 개정해서 개정판을 냈는데 가장 시간을 아끼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집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 교재야말로 여러분들한테 가장 핵심적인 사항을 빨리 전달하겠구나 이런 확신이 서게 됐습니다. 자, 이 법무부령으로 정한다는 걸 꼭 유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직업 능력 개발 훈련도 해야겠죠. 교도소가 말이죠. 옛날처럼 자기의 죄를 뉘우치는 그런 단계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얘기죠. 직업 훈련도 해야겠다. 사회 복귀하면은 재범 확률도 높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 기술을 배워야겠어요. 그래서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해야겠다 이런 얘기죠. 역시 주체는 소장이 되겠습니다. 교도소장이에요. 근데 직업 훈련과 관련된 어떤 사항에 대해서 필요 사항에 대해서는 역시나 법무부령으로 정합니다. 자, 법무부 장관 대통령령이 아니죠. 이런 경우를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 책을 말이죠. 덮지 말고 계속 펴놓고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 교정학 책 기껏 해봤자 500여 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이 속에는 기본적 내용에다가 요약 정리, 조문, 문제까지 모조리 다 들어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문제 다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최근 문제 나올 만한 조문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계속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공부해서 경제적 공부해서 빠른 시일에 합격을 일궈내야겠다 이런 목적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수업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70조 집중 근로에 따른 처우가 있습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뭡니까 작업을 그럼 휴일날도 하느냐? 자, 71조 나와 있죠. 공휴일 토요일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할 수 없는 것이 나오는 거이나 할 수 있는 게 시험에 출제되겠죠. 다만 취사, 청소, 간호, 자 간호 줄구세요. 그 밖에 필요한 작업은 예외다 이런 얘기죠. 간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토요일, 일요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간호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취사. 취사 같은 경우 뭐예요? 어떤 음식을 만든다든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청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주로 많이 한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72조 별표 5개입니다. 작업을 또 면제시켜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이 반드시 좀 출제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도소 내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은, 물론, 작업을 함으로써 자기가 어떤 성취감을 느낀다든지 의욕을 느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작업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진 자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것이, 72조 2항에 1항에 나와 있습니다. 소장은 수용자의 가족, 자, 가족입니다. 수용자의 가족이라든가, 그죠? 가족. 그 다음에, 배우자의 직계존속. 수용자의 가족들은 배우자입니다. 배우자의 직계 존속입니다. 직존입니다. 직계 존속이 사망했을 때는 2일간입니다. 2일간 작업을 면제해 줍니다. 2일간입니다. 3일 아닙니다. 이틀간이에요. 그 다음에 부모 또는 배우자의 기일을 맞이했을 때 부모 또는 배우자입니다. 이번엔 배우자예요. 기일이니까 사망은 날이 되겠죠. 기일입니다. 기일일 때는 어떻습니까? 며칠 동안 작업을 면제해 줍니까? 바로 하루 동안입니다. 하루. 1일입니다. 1일. 자, 시험에 나올 확률 높죠. 배우자의 직계존속입니다. 배우자의 직계 비속도 아니고 배우자의 반계 혈족도 아니고 배우자의 친족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부모입니다. 부모. 자신의 부모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많죠. 자기 배우자가 죽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하루 동안 작업을 면제해주고 이런 건 이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자기 부모가 돌아가셨다든지 배우자가 죽었는데 기일인데도 자기가 원하면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이럼에도 불구하고 수용자가 작업을 계속하기 원할 때는 예외이다. 즉 원하는 경우 뭡니까?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 되겠죠. 자, 시험에 나오기 아주 적합한 그런 문항이 되겠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항은 뭐 일반적인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수용자가 부상을 당했는데 작업을 계속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작업을 면제할 수 있다가 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도 작업을 하면은 어떤 프로덕트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프로듀스 하면은 여기에 대한 어떤 상품이 나오겠죠. 이 상품은 좋은 상품이 될 수도 있고 뭐 평범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간에 수입의 근원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73조 보시면 작업 수입은 국고 수입으로 합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이죠. 작업 장려금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작업 장려금을 지불하는데 이것은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교도 작업을 했으니까 어떤 거기에 대한 수익금을 배분해 주는 방식인데 이것을 작업 장려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작업 장려금을 주는 것은 임의적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교도 작업했다고 해서 돈 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임의적입니다. 근데 지급하는 경우도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입니다. 이번에는 법무부 장관입니다. 법무부령이 아니라 교도 작업에서 작업 수입을 말이죠. 작업 장려금을 주는 것은 누구의 권한이냐?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 장려금 말이죠. 그럼 지금 교도 작업해가지고 올해 이번 달에 주느냐? 그렇지 않고 석방시에 주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아두시고. 다만, 반드시 석방시에 주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석방 전에도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교도 작업 장려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석방시에 주는 게 원칙이고, 그 전에도 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말이죠. 이에 대한 사항은 법무부 장관이 정한다. 자, 앞으로 공부를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기계적으로 해야지
기계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시험장에 가서 여러분들은 시험 문제 풀기가 상당히 곤란할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나오면 기계적으로 0.1초 사이에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74조 위로금과 조의금이 있겠죠. 이것도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조의금 또는 위로금을 줄 수가 있습니다. 가령 말이죠, 그 작업하다가 다쳤습니다. 이럴 때는 장애가 발생했을 때는 위로금을 줘야겠죠. 그 다음에 또 작업하다가 죽을 수도 있죠. 사람이 사고가 발생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도 사망할 때 위로금 또는 조의금을 줘야겠죠. 만약에 이런 사람이 조의금을 수입을 누가 갖느냐, 거기 보시면은 위로금 같은 경우는 석방할 때 본인에게 지급하고, 조의금은 어떻습니까? 자, 줄 보세요. 상속인한테 간다, 이런 얘기. 상속인. 상속이니까 누굽니까? 배우자와 직계 비속이 되겠죠. 배우자의 직계 비속한테 일단 가고, 두 번째는 배우자와 직계 존속한테 갑니다. 직계 존속. 이 정도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우자가 갖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직계 비속이 있으면 같이 가져야겠죠. 자, 그 다음에 75조는 다른 보상과 배상 관계인데, 이것은 행정법 얘기이기 때문에 교정학에서는 거의 출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국가배상법 얘기예요. 그래서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지급할 수 없다,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위로금과 조의금 지급할 권리를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말이죠, 압류가 안 된다는 겁니다. 교도 작업에 대해 작업 장려금과 위로금, 그 다음에 조의금 같은 거 있죠. 조의금, 위로금 같은 거를 다른 부채가 있다고 해가지고 이걸 압류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줄그시고. 그 다음에 74조에 따라서 지급받은 금전을 표준해서 조사와 그 밖에 공과금을 부과하면 안 된다. 즉 세금을 부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위로금에 대해서 세금 부과할 수 없죠. 조의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 내용을 꼭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강의에서는 교도 작업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다음에 분류심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시험에 꼭 출제되니까 반드시 숙지해가지고 교정학 공부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